나 같은 노인을 도와줄 사람이 있을 거란 생각도 없었어. 비록 내 인생에 남은 게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다시 일어날 줄이야. 세상 참 모를 일이란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평생을 살아온 박용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의 이 고단한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작은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구 비산동에서 나고 자라 평생을 이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아내와는 선을 보고 결혼했지요. 가진 것 없이 시작한 결혼 생활이었지만 그런 아내와의 삶 속에서 두 아이도 생기고 기쁨도 생기고 걱정도 생겼습니다. 첫째는 아들, 둘째는 딸, 아이 둘 낳고 아내와 부지런히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넉넉하지 않다는 생각에 늘 미안함이 컸지만 그래도 소소한 행복에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다독이며 항상 열심히 살면 복이 올 거라 말하곤 했습니다. 작은 살림집에서 큰 부자는 아니어도 서로 기대며 살 수 있는 것이 복이라면 복이겠지요. 제가 하는 일은 버스 기사입니다. 매일 아침 어김없이 같은 시간에 일어나 비산동을 오가는 게 제 일상입니다. 그저 묵묵히 바퀴처럼 굴러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아마 남들이 보기에야 지루할 법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그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더한 고생을 하고 살았습니다. 섬유 공장에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서서 일하는 사람이지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야말로 하루 종일 덜컹거리는 버스 몰고 다니느라 더 고생 많죠. 아내는 섬유 공장에서 매일같이 먼지와 염료 속에 갇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들어 기침이 부쩍 심해졌는데도 아내는 날마다 아침 일찍 공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라도 해서 큰아이 학비며 집안 살림에 보탬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모를 리 없었지요. 그때 아내의 기침 소리가 다시 울렸습니다. 당신, 요즘 기침도 자주 하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좀 쉬어가면서 해요. 아내는 잠시 미소를 짓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버티고 살지 않겠어요. 우리 아들 학비도 모아야 하고 다들 자꾸 나가버려서 공장에도 사람이 없어요. 경미 씨도 얼마 전에 그만뒀어요. 또 무슨 일 생겼어? 아내는 잠시 말을 멈추고 기침을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작업하다가 갑자기 기침이 심해지더니 쓰러졌대요. 병원에서 폐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는데 요즘 작업량이 많아서 쉬지도 못하고 그럴 법하죠. 당신도 조심해. 기침도 갈수록 심해지는데 공장 일도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아내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어요. 내 걱정은 마세요. 하지만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깃든 간절한 희망이 아내의 몸에 서서히 드리워지던 어둠을 더 짙게 만들어갔다는 거려. 기침을 할 때마다 얼굴이 하얗게 질리던 아내의 모습을 떠올리며 저는 오랫동안 후회 속에 살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져 도로엔 얼음이 얼고 버스 창문은 서리가 끼어 바깥 풍경이 희미하게 보였지요. 정해진 시간표에 맞춰 승객을 태우고 내리며 하루를 마감할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죠. 저는 버스를 청소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승객이 놓고 내린 검은 서류 가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차고지에서 분실물로 신고하고 넘겼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 마음이 걸리더군요. 무심코 손에 든 가방이 묵직하게 느껴져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안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얇은 서류들 사이로 두툼한 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당시 돈으로도 꽤 큰 액수였는데 이 정도 돈을 놓고 내리다니 여기서 그냥 내버려 두거나 차고지에 넘기기에는 도저히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이미 막차 시간이 지나 정류장에는 저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었지만 그 자리에 앉아 혹시라도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까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발끝에서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지만 이상하게도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죠. 한참이나 지나 버스 정류장 쪽에서 헐레벌떡 달려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온 그는 숨을 몰아쉬며 서류 가방을 확인하더니 꽁꽁 얼어붙은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눈물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가방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돈은 제 아들 병원비였어요. 아이가 희귀병을 앓고 있어서 오늘이 치료비를 납부하는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 상황이었는데 기사님 덕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의 말에 저는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필사적으로 모았던 돈을 잃어버렸던 그 남자의 얼굴에는 안도와 절실함이 뒤섞여 있었고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을지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그냥 분실물이라고 넘길까 했는데 어쩐지 손이 가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다행입니다. 그는 제 손을 놓지 않고 잠시 침묵을 지켰다가 고개를 떨구고 깊은 숨을 내쉬더군요. 정말 평생 은혜를 입었습니다. 만약 언젠가 기사님께 어려움이 닥친다면 그때는 제가 꼭 2배로 이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정말 진심입니다. 저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순간이 찾아오곤 하죠. 누구에게든 인생에 이런 날이 있겠죠. 기사님께도 분명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겁니다. 사람 인생이라는 게 참 어디로 튈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의 마지막 말이 제 가슴속에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꼭 품에 안고 멀어져 갔지만 그때 했던 마지막 말이 한동안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언젠가 또 다른 인연으로 다시 얽히게 될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채로 두 손에 뭔가 꼭 쥐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내가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나와서는 얼굴이 환해져 있더군요. 여보, 왔어요. 그러더니 아내가 눈짓으로 거실 쪽을 가리켰습니다. 뭔 일이라도 있어? 내가 물으니 아내는 말없이 웃기만 하더군요. 봉투를 받아들고 그 안에 글자들을 확인했을 때 아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전해줬습니다. 그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일이었죠. 아내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눈물에 우리 둘이 얼마나 큰 고생을 해왔는지 한순간에 지나가듯 느껴지더군요. 아내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어찌나 자랑스러워하는지 우리 둘이 웃다가 울다가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딸아이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대학 가면 안 돼요? 아니면 전문대라도 가고 싶어요. 순간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딸은 대학에 보내지 못한 게 미안한 마음에 걸려 있었거든요. 아내는 별다른 생각 없이 딸아이를 바라보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여자애는 빨리 좋은데 시집가서 안정되게 사는 게 복이라 그랬어. 대학이 왜 필요해? 좋은 집안 남자 만나서 애들 낳고 시부모님 모시면 되는 거지. 그 말에 딸아이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왜 오빠만 대학 보내줘요? 저도 학교 가고 싶어요. 아유, 얘야, 힘들게 나가서 돈 벌면 좋았겠니? 그런 말 다시 꺼내지 마라. 그때 갑자기 아들이 방에서 나오더니 비아냥대는 투로 말을 걸었습니다. 내 주제에 대학 가겠다고. 딸아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이 붉어지더니 곧바로 아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오빠는 대학교 다닌다고 대단한 척하더니 가족 생각은 하나도 안 하잖아. 부모님이 너한테 돈 안 쓰는 게 내 잘못이야? 그냥 더 열심히 하지 그랬어. 나야 알아서 대학도 갔으니까 그만큼 노력한 거지. 저는 그때야말로 상황을 말려야겠다는 생각에 한숨을 깊이 내쉬고는 두 아이 사이에 섰습니다. 그만들 해라, 둘 다. 너희가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싸우냐. 넌 오빠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둘 다 말없이 저를 쳐다보았고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워지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국 딸아이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23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의 경제적 권한이 남편에게 묵이게 된 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제가 진짜로 자식들 손길이 필요할 때 그 손길을 내밀어줄 여유가 딸아이에게는 없었죠.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는데 이상하게도 아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집 안을 둘러보던 그때 화장실에서 아내가 쓰러져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급히 아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사람 좀 봐주세요. 집사람이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달려간 저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걸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는 간신히 의식을 붙들고 있었지만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턱턱 막히는 듯한 표정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의사는 아내의 상태를 보고 심각한 표정으로 여러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를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가 이토록 고통 속에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는 생각에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머리를 끄덕이며 그저 아내의 손을 붙잡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지만 지금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었지만 설마 이렇게 빨리 몸이 쇠약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내는 몇 년 동안 섬유 공장에서 염료 작업을 맡아 일을 해왔고 그게 원인이 되어 결국 몸에 이상이 온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공장 작업 환경이 지금처럼 관리가 잘 되지 않아 보호 장비도 변변찮았고 매일같이 먼지와 염료에 둘러싸여 일했으니 이런 병을 피할 도리가 없었던 거죠. 아내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힘겹게 제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여보, 많이 안 좋대요? 숨 쉬는 게 계속 답답해요. 저는 가슴이 무너지면서도 아내의 눈빛을 외면하지 않으려고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여보, 병원비는 많이 나올까요? 이런 병원에서 오래 입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비는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테니 그저 몸만 잘 추슬러. 걱정이 되네요. 이러다 당신 힘들게 하는 거 아닌지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병실에서 아내를 바라볼 때마다 그 여위어가는 얼굴이 눈에 들어올 때면 가슴 한편이 저릿하게 쪼여오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그렇게 2해가 흘렀습니다. 2년 동안 병원비는 날마다 쌓여갔습니다. 저는 아내 병간호로 일도 그만두고 아내 곁을 지켰습니다. 가벼운 검사부터 약값, 수술비까지 크고 작은 비용들이 겹쳐져 불어나는 병원비를 감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아둔 돈을 썼고 그 후엔 친구와 친척들에게 조금씩 빌려가며 버텼지만 결국 한계가 왔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더 이상 미납이 밀리시면 어려운 상황입니다. 수술비와 치료비 마련을 하셔야 해요. 간호사의 말은 마치 날 선 칼처럼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꺼내들고 나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을 고민했지만 그때마다 아내가 병실에 누워 고통을 참아내는 모습이 떠오르며 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팔아서 전세금을 받아야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을 정리하며 수없이 머릿속을 스쳐가는 생각들. 우리는 이 집에서 아이들 키우며 평생을 보냈는데 수술비는 해결되었지만 아내가 완전히 나을지 확신할 수 없는 현실이 저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손에 수술비를 건네며 간호사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간호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안타까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구명줄을 잡는 심정으로 아들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그 차가운 기계음 뒤로 아들의 무심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아버지다. 아, 예. 무슨 일인데요? 아, 아들. 사실 이번에 내 엄마가 이번 달에 또 수술을 하게 됐다. 더 안 좋아졌다고 하더라.
그래서 지금 수술비가 좀 필요해서. 아버지, 작년에 300만 원 드렸잖아요. 그건 약값으로 다 썼단다. 너희 손 안 벌리려고. 이번에 집 전세금도 빼고 준비는 했는데. 병간호 때문에 일 쉰 지 오래됐잖아. 전세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구나. 내가 조금 보태줄 수 있을까? 아버지가 나중에 꼭 갚을게 잠시 동안 전화를 통해 들려오는 건 아들의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전세금까지 왜 빼셨습니까? 참 미련하시게. 물론 저도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저도 대출이자 빠듯한 데다 결혼 자금도 모아야 하고요. 진짜 죄송한데 돈이 묶여 있어서 도와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 그만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에 든 생각들은 복잡했지만 차마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알았다. 아들, 내 말도 이해한다. 아버지, 저도 도울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지만 진짜 어쩔 수가 없어요. 마음 한편에서는 결국 나 혼자서 다 해내야 하는구나라는 허무함이 깊어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마음 한편에서 무거운 짐이 더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저를 바라보며 눈에 물기를 띄우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도와준다고 했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도와줬지? 많이 힘든 줄 알았는데 그 녀석이 엄마 걱정한다고 그래도 애쓰더라.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 너무 고맙고 미안하네요. 그날 밤 저는 병실에서 벗어나 홀로 복도를 거닐며 끝내 참고 있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눈물이 저절로 흘러내렸습니다. 복도를 따라 걷는 내내 목을 가다듬어 보려 했지만 잠시도 멈추질 않더군요. 참으려고 했지만 그저 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오는 걸 어쩔 수 없었습니다. 왠지 이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지만 그냥 멍하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이건 아마도 나 혼자만이 감내해야 할 슬픔이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할 외로움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수술을 받았지만 허약해진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냈을 땐 몸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울음이 점점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뭐라고 내 같은 못난 사람한테 와서 평생 고생만 하다 갔을까? 내 목소리는 자꾸 끊기고 울음이 터져나와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들 다 아는 여행 한 번 못 해봤고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아끼고 또 아껴가며 살다 보니 내 손으로 한 번 고운 옷 사서 입혀본 적도 없던 사람이 아내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나만 두고 어디로 먼저 가는 기구. 아내에게 이제야 어울릴 만한 옷을 한 벌 사고 싶어서 내 주머니에 남은 돈을 전부 털어 고운 옷을 샀습니다. 지난 세월 아내의 희생과 마음을 떠올리며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조용히 아내의 차가운 손에 그 옷을 놓아주며 나는 마지막으로 마음속 약속을 건넸습니다.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때는 진짜로 내가 고생 안 시키고 당신 위해서만 살게. 그때도 나한테 와줄래요? 아내는 대답할 수 없었지만 눈물 속에서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웃는 듯 했습니다. 그 웃음이 평생 내 가슴 속에서 떠나지 않을 겁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마음 둘 곳이 없어 멍하니 길을 걷다 보니 딸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삶의 동반자였던 아내를 보내고 이제 내게 남은 건 몇 벌의 옷가지와 아내의 사진뿐이었습니다. 일단은 내 오빠 집에서 잠시 머물려 한다. 나도 어쩔 수가 없구나. 제 대답에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저라도 모셔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제 입장에선 어찌할 도리가 없네요. 그래,
나는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 거라. 너도 시부모님 잘 모시고. 그렇게 저는 아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결혼한 아들은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미리 불편할 것이라는 예감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그때는 기댈 곳이 없으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불편한 마음으로 며느리의 인사를 받고 집에 들어섰습니다. 그 집에서 지낸 지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밤 속이 더부룩해 잠에서 깨어 화장실로 향하려는데 아들과 며느리의 작은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발길을 멈추게 했습니다. 아니, 아버님은 대체 언제까지 여기 계시는 건데? 불편함이 느껴지는 그 한마디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당신이 좀 이해해줘. 아버지 혼자 어디 가시겠어? 며느리의 불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집도 좁은데 언제까지 같이 살아야 돼? 갑자기 내가 왜 호라비를 모셔야 되냐고. 어머니 장례식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TV 볼 때는 왜 그렇게 볼륨을 크게 하시는 거야? TV 소리 때문에 머리가 다 울린다니까? 당신이 얘기 좀 해. 당신이 그냥 좀 이해해줘. 나도 아버지께 그런 사소한 것까지 말씀드리기가. 이해. 내가 무슨 성녀야? 너 이혼당하고 싶어? 며느리는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쏘아붙였습니다. 숨을 죽이고 벽 너머 그들의 대화를 엿듣고 있던 제 마음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평생 희생하고 살았던 제가 이 집에서는 짐처럼 여겨지고 있었죠. 이른 새벽이 되자마자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을 나가겠다고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쯤은 저를 붙잡아주길 바랐지만 마치 제가 없어진 것조차 모르는 듯한 그들의 모습에 가슴이 더 시렸습니다. 저는 집도, 재산도, 아내도 다 잃고 고시원으로 발을 돌렸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비좁고 냄새 나는 방, 몸만 겨우 들어가는 방 한 구석에 가져온 짐은 겨우 몇 벌의 옷과 칫솔, 그리고 오래된 가족 사진뿐이었죠. 저는 그날부터 돈을 벌기 위해 매일 4시, 어두컴컴한 새벽에 인력사무소에 갔습니다. 부지런히 나서지 않으면 일감을 얻을 확률이 낮아지니까요. 사무소에 도착해도 이미 젊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마다 손에 담배를 피우거나 커피를 마시며 피곤한 눈빛이 인력 배정표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잠자코 한쪽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데 저에게까지 차례가 돌아올 확률은 낮았습니다. 사무소 담당자는 저를 포함한 몇몇 나이 든 일꾼들에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시 뒤돌아서는 길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서는 날이 더 많아지는 게 현실이었으니까요. 다음 날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었습니다. 마침내 며칠 만에 운 좋게 한 공사장에서 일이 떨어졌습니다. 벽돌을 나르고 철근을 옮기며 묵직한 짐들을 쌓고 쌓는 일이었는데 오래 일한 사람들에게는 익숙할지 몰라도 평생 버스만 몰던 제게는 그 짐들이 버거운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벽돌 한 장을 들 때마다 손가락 마디가 시큰거렸고 허리를 굽히는데도 몇 번씩 숨을 고르고 나서야 간신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니 체력이 바닥났고 숨이 가빠져 머리가 어지럽기 시작했습니다. 팔에 힘이 풀리고 돌덩이 같은 벽돌들이 내 손을 벗어나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함께 일하던 젊은 일꾼이 저를 흘겨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여기 힘없는 사람 오면 안 되는데요. 이러면 우리만 고생하잖아요. 공사판에서 쫓겨나는 일은 흔했지만 그 말들이 가슴을 때리는 날이면 하루하루가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날에는 길거리를 돌며 폐지를 주었습니다. 골목길마다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눈을 굴리며 작은 박스 조각이라도 놓칠세라 조심스럽게 하나하나 모아 리어카에 담아갔습니다. 이 시간이면 도로도 조용하고 사람도 거의 없어 그나마 마음을 편히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돌고 돌아 편의점 앞에 도착하면 그제야 리어카를 멈춰 세우고 손바닥에 맺힌 땀을 닦았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가 형광등 불빛 아래 놓인 도시락과 김밥들은 유난히 먹음직스럽게 보였지만
결국 손에 들어오는 건 삼각김밥 한두 개뿐이었습니다. 조용히 주변을 둘러보면 간혹 저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한두 명 벤치에 앉아 편의점 불빛 아래 묻혀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무거운 봉지들을 가득 메고 땀을 훔치며 앉아 있고, 또 다른 이는 저보다 연배가 더 있어 보이는데 작은 빵 한 조각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 든 가방 안엔 동네에서 모은 고철 조각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철 파편과 깡통, 구겨진 철제 캔들이 가방 안에서 부딪히며 묘한 소리를 냅니다. 저녁이면 이 작은 고시원 방으로 돌아와 천천히 그 고철들을 내려놓습니다. 작고 낡은 고시원 방 한편엔 매일 모아온 고철이 조금씩 쌓여갔습니다. 어느새 방 한쪽엔 날마다 모은 고철 조각들이 늘어났고 방 안 공기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방에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있는데 고시원 관리인이 찾아와 방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씻고 다니시는 거예요? 방에서 냄새가 진동을 해요? 다른 방 사람들 다 불편해하십니다. 그러니 방 좀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저는 그날 내쫓기다시피 방을 정리하고 고철 몇 조각을 챙겨 나섰습니다. 짐을 가방에 담고 공원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짐이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조각 같아 더 허무하고 서글펐습니다. 공원 구석에 놓인 벤치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니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앉아 저마다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구겨진 이불을 몸에 두르고 있는 사람, 낡은 신문지를 읽는 사람, 그리고 저와 같은 표정으로 무심히 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까지.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자 벤치 위 가방을 끌어안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고 묵묵히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어느 흐린 밤, 쏟아지는 소나기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져 더는 버티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면서도 메시지 창에 간단한 인사를 남겼습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해라. 애거센 바람이 부는 강둑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지난날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가만히 물을 바라보며 벼랑 끝 어디선가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으려는 찰나 갑자기 하늘이 번쩍이며 어디선가 빛이 내려오는 겁니다.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니 별똥별 하나가 길고 환한 꼬리를 그리며 하늘을 가로질러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별똥별의 빛이 잔잔히 강물 위에 떨어지는 순간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허겁지겁 저를 향해 뛰어오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발 한 발 다급하게 달려오는 그 모습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눈을 찌푸려 보니 자세히 보니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뛰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내게 다가오더니 내 팔을 세차게 끌어당기며 나를 다리에서 물러나게 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빛이 닿지 않아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이내 날 알아본 듯 했습니다. 그는 내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한순간 당황한 눈빛을 짓더니 깜짝 놀란 듯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때 그 버스 기사님 아니십니까? 정작 나는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한동안 그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었지만 기억나지 않아 머리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때 제 돈 가방을 찾아주셨던 분이잖아요. 겨울에 돈 가방 저한테 돌려주신 그 버스 기사님 맞으시죠? 제 아들이 희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제야 그때 그 일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그때 맞소. 당신이 그 서류 가방을 두고 내린 그 사람이었구만. 그는 말을 이어가며 두 손을 꼭 모아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선생님 덕에 제 아들은 무사히 수술을 받고 지금은 아주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벌써 20살이 넘었고 이제는 제가 하던 일을 물려받아 일하고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시기를 놓쳐서 수술 못할 뻔했습니다. 그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참 잘됐소. 아주 잘된 일이구만. 그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제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무슨 연유이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만큼은 저희 집으로 가십시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를 대하듯 나를 붙잡고 자리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그와 함께 걸으며 나는 오래도록 지치고 차가웠던 마음속에 서서히 따스함이 번져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의 집에 들어섰을 때 오랜만에 따스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잔을 부딪히고 한 모금 넘기자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참 평생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이렇게 남은 게 없어 초라하게 남겨진 내 인생을 얘기하면서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혁수는 묵묵히 내 이야기를 듣다가 눈가가 촉촉해지더니 눈물을 닦았습니다.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부모 마음이 다 그런 거 아니겠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이 이렇게 외면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지요. 너무 가슴 아픕니다. 한동안 서로 말없이 잔을 기울이며 마음속에 쌓여있던 말들이 흐르는 술처럼 풀려나왔습니다. 형님, 이렇게 저와 다시 만나게 된 게 우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형수님께서 이리로 이끈 게 아닐까요? 이젠 저도 선생님께 받은 걸 조금이나마 갚을 기회를 얻은 셈이니까요. 혁수는 저를 가만히 보더니 대뜸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장사 한번 해보는 거 어떻습니까? 시장 구석에 가게 자리 하나 있는데 생각해 보셔요. 장사는 손맛도 중요하지만 뭐니 해도 성실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생 운전대를 잡고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장사라니 말이 되나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에서는 뭔가 끌리는 듯 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이젠 물러설 때도 없으니 뭔들 못해보랴. 혁수 덕에 지인의 통닭구이 가게에서 3개월 동안 일을 배우게 됐습니다. 처음엔 어설프기 짝이 없었지요. 생닭을 손질하는 법부터 양념을 바르는 손길까지 하나하나 어색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장님은 묵묵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성실히 따라가려고 노력하니 사장님도 웃으며 한마디 했지요. 아주버님, 손재수가 제법이신데요. 금방 단골들 줄 서겠어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 드디어 통닭구이 장사를 시작할 날이 왔습니다. 혁수가 저를 도와 시장 한켠에 중고 기계를 두고 가게 앞에 간판을 꺼는데 마음이 참 묘했지요. 이 자리가 새 출발이자 제게도 큰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첫날 아침, 닭을 정성껏 손질하고 전기구이 기계에 걸어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제 가게 앞에 발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들 힐끗 보거나 아예 시선조차 주지 않고 제 갈 길만 바쁘게 가는 모습에 속이 서서히 답답해지더군요. 하루 종일 닭을 돌리며 기다렸지만 혁수가 와서 팔아준 거 말고는 없었죠. 빈 통닭 기계를 닫고 가게 뒷정리를 하려는데 씁쓸한 마음이 밀려오더군요. 하지만 다시 마음을 다잡고 내일은 조금 더 잘 될 거라는 기대를 안고 하루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도 여전히 발길을 멈추는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저 멀리서 고소한 냄새를 맡고 한 발짝씩 가까이 다가오는 손님이 한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통닭 하나 주세요. 첫 손님의 주문에 저는 허둥지둥 서둘러 통닭을 포장해 건네주었습니다. 첫 거래를 마치고 난 뒤 손님이 주고 간 10,000원짜리 지폐를 보며 문득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습니다. 이 시장 한켠에서 얻은 첫 수익이었으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손님들도 점점 더 많아졌습니다. 아이 손을 잡고 온 부모님들, 친구끼리 찾아온 사람들까지 다양한 손님들이 통닭 한 마리를 사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제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이 통닭 정말 맛있어요. 혹시 다른 곳에서도 하셨어요? 순간 웃음이 났습니다. 아니요, 전에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손님은 깜짝 놀라며 그렇다면 정말 손맛이 있으신가 봐요. 라며 칭찬해 주더군요.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비록 늦게 시작했지만 가게가 내 일처럼 느껴지고 또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를요. 1년쯤 지나자 사람들 사이에서 맛있는 집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꾸준히 찾아오는 손님도 생기고
주말에는 종종 줄을 서서 기다리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지역 방송에서 시장을 취재하러 왔습니다. 다른 가게들과 함께 저희 통닭집도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큰 기회가 되었죠. 카메라 앞에서 제 얘기를 꺼내기가 망설여졌지만 정직하게 걸어온 제 삶과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풀어놓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 장사를 시작하기까지 참 많이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병으로 쓰러지고 병간호하며 가진 걸 다 잃었죠. 아내가 먼저 가고 남겨진 저는 길바닥에 나앉은 꼴이었어요. 길거리를 떠돌고 겨우 얻은 공사판 일도 내 몸엔 너무 버거워서 한 끼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그동안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혼자 덤덤하게 얘기하려 했지만 떨리는 목소리를 숨기지 못하겠더군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이젠 다 끝인가 싶었는데 그때 혁수라는 친구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여기 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게 새벽부터 함께 통닭구이 장사를 시작하면서 저도 모르게 다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작은 가게지만 그저 이 고단한 삶을 이렇게나마 마무리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보, 거기선 잘 지내고 있지요? 당신 없인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네요. 아마 내가 조금이라도 살아볼 힘을 낼 수 있었던 건 당신이 남기고 간 그 고운 마음 덕분일 거예요. 이렇게라도 당신한테 얘기를 전하고 있으니 조금은 덜 외로운 것 같네요. 다음 생에 우리 다시 만나면 그땐 내가 꼭 당신 편안하게 해줄게요. 그땐 절대 혼자 고생하지 않게 꼭 내 곁에 있어줘요. 이젠 당신 없는 이 세상이 조금 덜 서럽습니다. 왜냐하면 어디선가 당신이 나를 보고 있다고 믿으니까요. 며칠 후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는 방송이 나가고 나서도 그저 평소처럼 일찍 나와 재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가 열기도 전에 손님들이 하나둘씩 가게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방송에 나오셨던 사장님 맞나요? 한 부부가 어색하게 인사하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닭 드시러 오셨나 보네요. 아직 가게 안 열었는데 조금 기다려 주시겠어요? 저희가 방송에서 사장님 이야기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도 한때 어려움을 겪어서 그 마음을 잘 압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나신 모습에 큰 용기를 얻었어요. 말을 마치자마자 아내분이 눈시울을 붉히며 작은 봉투를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아니에요. 그저 이렇게 와서 통닭 맛있게 드시면 됩니다. 저한테는 이 가게와 여러분이 최고의 응원입니다. 저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져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제 얘기를 듣고 힘을 얻었다고 했지만 정작 큰 위로와 힘을 받은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전국 각지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먼 지방에서 가족끼리 온 사람들, 친구 손을 잡고 일부러 와준 사람들까지 그들은 각자 삶의 무게를 나눠 가지듯 제게 다가와 위로와 응원의 말을 건네주곤 했습니다. 뭔가 울컥하는 마음의 말이 잊지 못할 정도로 벅찼습니다. 이 가게는 그저 작은 가게일 뿐일지 모르지만 제게는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었고 무엇보다 아내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의미였습니다. 매일 준비한 음식이 매진되고 가게가 잘 되자 일손이 모자랄 정도로 바빠졌습니다. 그 덕에 주말에는 직원도 2명 두었죠. 가끔씩은 멀끔하게 차려입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대표님, 저희와 손잡고 지점을 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라며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저 손사래를 치며 웃어 넘겼습니다. 그냥 이 한자리에서 하는 장사라 좋습니다. 나중에 더 잘 되면 그때 생각해 봅시다. 그 이후로도 꾸준히 사람들이 찾아와 명함을 주고 가거나 방송국 작가들이 더 찾아오곤 했습니다. 꿈만 같은 날들을 보내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통닭을 모두 팔고 늦게까지 가게 뒷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시장으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자꾸만 가까워지더니 내 가게 앞에서 멈추더군요. 불 꺼진 가게 앞에 낯선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아들과 딸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죠. 서운함, 애틋함과 씁쓸함이 뒤섞여 마음속에서 일렁였습니다. 혼란스러웠지만 그만큼 떨리기도 했습니다. 가슴 깊이 묻어뒀던 미움이 꿈틀거리며 올라오는 걸 억누르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딸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애써 포장된 가식적인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떼며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딸도 이어서 말했습니다. 겨우 한마디를 뱉으며 자식들을 바라봤습니다.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웃어 보이지만 그 미소가 내겐 참 멀어 보였습니다. 멈칫거리며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숙였다가 눈을 피했다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마침내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이 고민했지만 꼭 한번 찾아뵙고 싶었어요. 아들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돌렸고 딸은 답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가 잘 지내시는 걸 보고 기뻤습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그들이 쏟아내는 변명과 사과가 섞인 말들 속에서 속절없이 떠나간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잠시 우리 셋은 말없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얼어붙은 시간 속에서 저는 아버지로서의 마음과 원함이 교차하며 참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억지로 참으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말이 떨어지자 아들과 딸은 당황한 듯 제 옆으로 바싹 다가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더 이상 제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늦게라도 나타나 변명과 사과를 반복하는 자식들을 보니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허탈감만이 밀려왔습니다. 자식들은 제 말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자식들이었지만 그 외로움보다 나를 지키는 것이 더 값지다는 사실을 깨달은 이상 일상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내 모든 걸 바꿔서 어머니 옆을 지켰을 때, 그때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내가 너희에게 마음을 주는 일도, 너희에게 휘둘리며 살아가는 일도 없을 거다. 이제 나는 나 혼자 살아갈 거야. 내가 이루어온 내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지킬 거다. 2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베풀 것도 줄 건 한 푼도 없다. 그때부터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자식들을 없는 취급하며 마저 가게 정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내 등 뒤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다시 들렸죠. 멀어져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마음 한구석에 놓인 응어리가 풀리는 듯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저도 저 자신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꾸준히 모은 돈이 적지 않은 액수가 되자 문득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할지 고민이 들더군요. 저도 이젠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중에 대학병원의 환자들을 위해 매년 기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리고 몇몇 사람들 사이에서만 이야기될 줄 알았는데 점차 제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기부 소식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종종 시장 사람들이나 동네 사람들은 저를 선생님이라 부르며 존경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세월의 흔적은 제 몸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의 피로가 차곡차곡 쌓였던 탓일까요?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예전만큼 나지 않고 조금만 무리해도 며칠씩 몸이 따라주질 않더군요. 10여 년 동안 시장 한 구석에서 장사를 하며 쌓인 세월과 피로가 이제서야 다가오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던 마지막 날, 손님들이 줄줄이 찾아와 아쉬워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더 오래오래 하셔야지. 어린 손님부터 나이 지긋한 단골까지 다들 가게가 없어지면 허전할 거라며 손을 잡아주는데 가슴이 울컥했지요.
누군가에게 기억될 수 있는 사람으로 산다는 게 이토록 큰 기쁨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게 가게 문을 닫고 새 주인에게 넘긴 뒤 가까운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는 마음은 그리 편치 않았지만 그곳에서 만난 친구들은 금세 저를 반겨주었습니다. 친구들이 웃으며 바둑판을 꺼내고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은 시간 동안 저는 이곳에서 천천히 인생의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낳고 자란 제가 모든 돈과 사랑하는 아내마저 잃고 한때는 노숙자의 삶을 전전했었습니다. 시장 한켠에서 다시 일어설 때까지 제 인생은 마치 산을 오르다 굴러 떨어지는 끝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죠. 가진 것을 잃어보지 않으면 그 무게를 모른다지만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저처럼 험난한 길을 돌아온 사람도 또 앞으로 같은 길을 걸어가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으로 격려 한번 부탁드립니다.